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2차시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 하면은 국어, 문학 읽는 방법이랑 또 그리고 수학을 뽑아왔고요. 시간이 되면 사회까지 하고 싶은데 사회는 시간이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문학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중세 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씌워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배경 지식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한다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20문제 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 10가지만 딱 뽑아서 깔끔하게 풀고 또 그에 대한 개념 설명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국어 5쪽을 펴주시면 문학이 나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사실 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자, 문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학은 무조건 읽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첫 번째가 주제 찾기인데, 주제라고 하면은 시를 누가 썼는지, 시에 어떤 화자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 화자가 느낀 정서가 무엇인지만 알면 시를 완벽하게 잘 읽으신 거고요. 또 두 번째가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란 시는 하나의 감정을 문학적 글이라는 걸로 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일한 식구의 반복법이죠. 또 대꾸법, 반어법, 서리법 등이 표현상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은 각각 그 지니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꾸법은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그런 식의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은 그 말 그대로 나타난 표현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가 나타나는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다시 말할게요. 딱 두 가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주제 찾기고 두 번째가 표현상의 특징인데, 주제 찾기라 하면 시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주체가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활동이고요. 표현상의 특징이라 함은 그 말 그대로 나타난 표현을 파악하고 그 표현이 주는 정서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문학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조건 문학은 문제가 세 문제예요. 첫 번째가 표현상의 특징을 다루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주제와 정서 파악하는 문제이고, 세 번째가 내용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게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무조건 이 세 가지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고 저 문제에 맞춰서 그냥 여기에서 찾았던 내용을 갖다 끼워 맞추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5쪽을 보시면 정호승의 봄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시를 같이 읽을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된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죄송해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시는 제가 어떻게 읽는 거라 했냐면 주제 찾기와 표현상 특징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자, 주제. 시의 주체를 누가 썼을까요? 일단 정호승이라는 시인분이 쓰셨어요. 되게 유명하신 시인분인데 사실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쓰는 정서가 뭐냐면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울한 마이너스예요. 근데 희망을 가지다 보면 우리는 플러스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시를 다 쓰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난 상황이 안 좋아, 우울해,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무조건 정서를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의 포인트로 외워두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여기서도 찾아볼게요. 자, 무조건 정서를 볼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나눠서 살펴봐야 돼요. 정호순 시인의 시는. 자, 볼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는 마이너스고요. 길이 있다. 길이 있다가 솔직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 볼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끝난다.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모르겠어요.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 길이 있대요. 근데 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또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아, 여기서 길이 있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사실 처음에 판단이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또한 판단이 안 됐어요. 하지만 세 번째 보면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해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어요. 스스로 상당히 주체적으로 느껴간다는 거죠. 그리고 봄길이 되어, 봄 하면 되게 화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뭔가 멈춤 없이 터벅터벅 자신의 일을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뭐다? 당연히 플러스겠다. 즉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플러스의 정서로 봐주시면 됩니다. 니은 볼게요.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자, 강물이 흐르다 멈췄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마이너스로 봐야 되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데요. 또 새들이 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의 정서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이것 또한 꽃잎이 흩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상황으로 봐야 돼요. 네, 보라. 아, 나는 지금 무언가를 보여줄 거예요. 이 시에서 보라,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마이너스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사랑은 뭐겠어요? 당연히 플러스의 정서로 파악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 자기가 사랑이 되어서 끝없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즉 봄은 뭐예요? 여기서 플러스의 정서고 정호순 시인의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러스는 희망입니다. 이 시는 주체가 뭐다? 정호순 시인이고 정서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마이너스의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의 상황, 희망으로 나아간다 하는 정서를 담은 시인 거예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출제 유형에 포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선지를 보고 표현이 어떤 게 있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나와 있어서 거꾸로 역추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10번부터 볼게요. 윗글의 표현성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식구가 정확히 뭔지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근데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장문, 화장문 푸실 때 포인트를 하나 잡고 가야 한다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지 또한 분석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식구가 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갈 거예요. 문제에는 대부분 여기서 비슷한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구, 절, 식구입니다. 이 세 개가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하지만 이 세 개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확실히 분리를 해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구 같은 경우는요. 문장 요소에서 두 가지 이상만 같이 있다면 구라고 판단해 주셔도 돼요. 뭐 꽃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예쁘다 라는 단어까지 합쳐지게 되면 예쁜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예쁜 꽃은 하나의 구인 거죠. 절은 구를 포함하고 여기다가 서술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는 예쁜 꽃이 있었죠. 이제 구에다가 서술을 붙여서 피었다를 붙여볼게요. 예쁜 꽃이 피었다. 구와 서술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절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19는요 그냥 구와 절을 같이 포함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동일한 표현만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의미에 딱히 중점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구가 나와도 되고 절이 나와도 됩니다. 그냥 시에 나타난 구와 절을 19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가 나왔다. 그러면 딱히 주의 안 하시고 그냥 동일한 반복,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더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동일한 19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동일한 19의 반복은 표현 특징이고요.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 효과를 주는 의미 특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동일한 19의 반복. 동일한 19의 반복이 어디 나타나 있죠? 저는 여기서 동일한 19라 함은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와 길이 있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듬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힙질인데 힙질이에서도 저희가 라임이라는 랩 스킬들이 있죠. 근데 그 라임이라 함은 랩에 조금 더 흥겨운 요소를 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리듬감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선지. 반어법을 사용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반어법이라 하는 거에 대한 또 표현 특징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반어법이 뭐라 하면요.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가정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그날 저녁에 술을 먹었어요. 울면서 나 다 잊었다고, 나 다 잊었어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요 제가 그 여자를 실제로 잊은 건가요? 전혀 아니죠. 반어법이랑은 정서가 A인데 표현은 A-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술 먹고 나 그 여자애 다 잊었어 라고 했죠. 저는 사실상 정서는 그 여자를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현은 반대되는 표현으로 나 걔 다 잊었어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반어법입니다. 자,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의미 특징은 사실 굳이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문자 매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돼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부정적인 상황은 나타났어요. 하지만 비판을 했나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가치 판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유형 어미, 또 표현성 특징이죠. 그리고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지를 드러낸다는 표현은 일단 청유형 어미가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청유형 어미라 하면 뭐뭐 하자로 나타납니다. 뭐뭐자, 뭐뭐 할래? 로 나타나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청유형 어미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청유형 어미는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와 같이 한다는 그런 행위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즉, 밥 먹으러 갈래에선 너 나랑 밥을 같이 먹으러 갈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이 나와 그리고 듣는 이 화자가 같이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가 곧 청유형 어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청유형 어미가 항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원의 대부분의 기출, 거의 모든 기출 맞아요. 모든 기출에서 청유형 어미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사용이 되어 왔고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청유형 어미는 무조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네 번째 선지 볼게요. 다시 3번이 일단 3번 판단부터 할게요. 여기에 뭐뭐 하자, 뭐뭐 할래 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는 확실히 달라요. 보라는 상대방, 아까 전에 청유형 어미는 나와 너라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있어서 같이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명령 어미들은 좀 달라요. 내가 너에게, 즉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뭐뭐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듣는 이들, 즉 청자들에게 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유형 어미라고 볼 수는 없고 명령형 어미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한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단 후각적 심상이 무엇이냐? 후각적 심상이랑 함은 먼저 심상의 개념부터 설명을 할게요. 심상이랑 함은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오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심상이라고 하는 건데 후각적 심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예요. 이게 후각적 심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심상이 나오면 후각적, 즉 코와 관련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찾아야 되시는데 여기서는 후각적이기 때문에 냄새, 매음, 또 맞다, 혹은 최소한 의성어 의태어인 킁킁 정도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후각적으로 최소한 연결이 되고 자신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심상이 나오면 무조건 관련된 단어를 찾아주셔라. 만약에 시각적이면 무엇을 보라, 무엇을 봤다, 반짝반짝, 빛났다 등등이 있겠죠. 심상 자체가 사람의 오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 특징은 크게 거기다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표현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의미 특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타당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이러한 표현성 특징 문제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윗글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주제 찾기 문제를 하면 시의 주체와 정서를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3번을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삶의 태도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정우성 시인은 마이너스의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라는 희망으로 나아가자라는 시인이었어요. 여기서 선지를 그대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마이너스로 해석하시고 희망 플러스로 해석하시면 답은 빨리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를 읽는 방법이 바로 문제와 직관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인 거예요. 잘 만든 문제예요. 다음 12번.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이게 내용 파악 문제인데요. 내용 파악 문제는 사실 시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또 풀어낼 수 있어요.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뭔지 봅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이 기억이고요. 니은은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디귿은 꽃잎은 흩어져도, 리을은 사랑으로 남아있는 이네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파악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서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길이 끝나다, 흐르다 멈추다, 꽃잎이 흩어져다, 지다 라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진 거였고요. 사랑, 봄길 등등은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마이너스의 의미이고 리을은 플러스의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풀었던 세 가지 문제 모두가 문제를 읽는 방법 그리고 그냥 표현상의 특징, 의미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문학은 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제 피셜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설이에요. 소설도 기본적으로 시와 읽는 방법은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갈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는 무조건적으로 정서가 중요한 학문이고요. 소설은 일단 길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야지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또 재미있는 책만 읽어요. 그래서 무조건 갈등 요소를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일이고 시를 잘 읽으시는 분들은 소설도 잘 읽으세요. 뭐가 그래서 포인트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도 시를 잘 읽으시고 소설도 잘 읽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학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표현상 특징, 심정, 그리고 내용 파악. 여기서도 똑같아요. 13번 같은 경우는 표현 특징, 의미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고 14번은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고 15번은 내용 파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소설은 길기 때문에 같이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먼저 읽어보시고 또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같이 보시는 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제 물리적 영상 촬영 시간 때문에 먼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13번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인물의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현실적 공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인물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자, 소설은 무조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끼리 갈등이 나타나요. 뭐 주인공들끼리가 아닐 수도 있고 주인공과 무슨 세계의 갈등, 주인공과 사회의 갈등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주인공 두 명 이상이 나면 무조건 갈등이 나타나요. 자,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첫 번째와 상당히 관련된 게 갈등인데 왜 그러냐? 저희가 갈등이 왜 일어나죠? 사람 사이에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가치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가치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소설의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 가치관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당연히 갈등 과정에서 나타나겠죠. 갈등 과정은 사람과 사이가 말 안 하고 갈등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1번 선지는 소설에 갈등이 있냐를 묻는 선지에 불과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설은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답 1번입니다. 두 번째 선지, 인물의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묘사. 저는 이거 상당히 고민 많이 했어요. 묘사라는 거를 진짜 저 공부할 때 몇 년간 고민을 해서 찾아봤는데 별의별 정의를 다 차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였냐? 그냥 눈을 감고 그 표현된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들만을 따라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그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럼 묘사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림과 같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텅 빈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4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칠판에다 글을 쓰면서
또박또박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려줬나요? 그려주셨으면 이건 묘사입니다. 자, 여기에는 묘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묘사라 함은 대화에서는 웬만해서 나타나지 않고 서술자에 그래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따라서 틀린 거고요. 세 번째 선지, 비현실적 공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현실적 공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럼 다시 말해 현실적이게 뭐다 라고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현실적이다라는 거는 주인공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비현실적인 건 뭐다? 내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거주하지 않는 세계, 천상세계, 지옥 혹은 나비가 되어 꿈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은 다 비현실적 요소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선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네 번째 선지, 인물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소설에는 무조건 필수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인물 간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여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근데 소설에서 필수 구성 요소인데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건 그냥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표현과 의미 특징 문제였어요. 14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정서 문제입니다. 정서 문제를 푸실 때는 정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평가원 분들도 글마다 해석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한 표현이 없으면 문제를 내지 않으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애비에 대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라는 정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섭섭하다를 근거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건데, 1번 선지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섭섭한 건가요? 당연히 섭섭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아들은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병원을 하나 차리고 싶은 게 돌다리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섭섭한 거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가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2번, 3번, 4번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정서 문제는 글 자체를 읽을 때 정확히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가 느끼는 감정이 누구고 그 어떤 것이고 그 정서에 대한 정확한 단어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그냥 문제를 바로 찍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데서 2번, 3번, 4번 선지 읽느라 시간 낭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5번, 기억에서 리을 중 아버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대상은, 이게 바로 내용 파악 문제인데, 내용 파악 문제는 꼼꼼하게 읽고 플러스 마이너스 등의 개인적 체크를 꼭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었어요. 아들은 신세대를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이고요. 아버지는 구세대를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세대, 구세대는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요즘 사람은 신세대죠. 니은,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알더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신세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시체 사람들, 시체가 된 사람들이죠. 즉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세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억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또 디귿,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우러러 보곤 한다. 경건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 솟아우러러 본다 라는 리스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요소고요. 다음 리을,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화린허는 인술이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딱 보고 모리지배가 뭐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까지 찾아보고 왔는데 모리지배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맥락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굳이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모리가 머리의 사투리고
지배한다. 즉 우두머리가 지배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악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악이라 적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또 활인허는 인술이구나는 플러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리집의 악업은 마이너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낮은 의미예요. 즉 신세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역, 니은, 리을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리스펙, 경건함, 우러러 보군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 디귿을 고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16번부터 17번은 중세국어예요. 제가 중세국어는 무엇이라 했냐? 암기입니다. 생암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독해력이 좋다. 독해력이 좋으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 중세국어도 어렵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독해력이 좋아졌자 얼마나 좋아요? 교수님만큼 좋아요? 아닙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어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봤을 때 이해가 할 수도 없고요. 요즘 시대에 한자를 옛날 사람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읽고 외우시고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세국어 자체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고 한 시대에 비슷한 인물들이 느꼈던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글에 대한 한자 정도도 되게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암기하고 보시고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이 보여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암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암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채워드립니다. 배경 지식. 쪽팔려. 채워드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감정이 뭔지 등을 연결 지어줘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호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강과 호수를 의미하는데 자연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연의 병이 깊었다. 그래서 대나무 중림, 대나무 죽자에 숲을 임자예요. 대나무 숲풀에 누웠더니, 자연의 병이 깊었다는 하나의 관습적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되게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나는 대나무 숲풀에 누워서 살았다. 즉 자연에서 은거하며 살았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시 말해 한자어로 염하고질이라 합니다. 염하고질.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이는 게 고전 중세국어예요. 그래서 외우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다음 문장.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관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일대를 아우르는 그런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옛날에. 관동의 800리에 걸쳐 있는 방면을 맞디시니. 방면 뭐였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관찰자의 소임, 방면 지임의 준말, 즉 관찰자의 소임을 나한테 맡기셨습니다. 즉 관동 지역을 지배하는 관찰자의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맡기셨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한테 줬는데.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임금님의 은혜야 끝없이 만극하다. 임금님이 나한테 관동 800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권을 주셨구나.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한 만극을 하고 있다. 상황 파악하셔야 돼요. 자기는 원래 자연에서 은거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왕이 나한테 관찰사의 소임을 주었기 때문에 와서 받았고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춤은 들어들어 경의 남문 바라보니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연춤은이 뭐냐면요. 영춤은 경의 남문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궁에 있는 문과 지역이에요. 문과 하나의 경정전 혹은 경회로 같은 경의 남문이 경회로에 있는 남쪽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일종의 지역적으로 나눠진 부분인데 자기가 지금 거기에 들어갔고 또 경의 남문을 바라봤고
임금님의 앞에서 하직을 했고 그랬더니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이 뭐냐면요. 옥패 같은 겁니다. 뒤에 뭐라 나와 있냐면 옥으로 만든 임금의 신표로 주는 패로 관찰사의 상징물, 관찰사의 호패 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 앞에 섰대요. 즉 자기는 지금 궁에 들어가서 임금님을 만나고 하직했는데 그러한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성강은 어디네요? 티악이 여기로다.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성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춘천에 있는 강을 의미하는 거고요. 티악은 원주에 있는 치악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지금 춘천 갔다 치악 갔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양강 내림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고, 소양강은 저희 나라 지금 한강, 소한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한강 북부 지역에 내리는 줄기로 뻗어 있는 하나의 강이에요. 이거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서울이라 하는 것은 임금이 다스리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방 관리가 다스리던 공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내린 물, 지방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라고 물어보는 건 지방으로 가요? 라고 다시 말하는 건데, 즉 서울에서 내린 물, 임금이 준 물이 지방으로 간다. 즉 임금의 은혜가 지방으로 간다. 임금의 은혜 덕분에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아부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냐? 그냥 관습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세국어는 이런 식으로 정서, 관습적인 정서를 외우는 거지 이해하려 들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다음, 고신거국의 백발이 하도할사. 고신거국이라면 고귀한 신하 그리고 거룩한 국가를 지키는 신하가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하다라는 거는 중세국어에선 두 개로 사용돼요. 하다, 죄송합니다, 안 지웠어요. 하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하다를 어떻게 분말하냐, 똑같은 말이냐, 하지만 다릅니다. 중세국어 자체는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다와 아래 하자를 쓰는 하다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다는 하다, 즉 하도할시에 나오는 하다가 이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다가 있는데, 하다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많다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다를 정말 하다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위에 하다네요. 그러면은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백발이 많다는 건요, 나는 나라를 지키는 외로운 신하인데 백발이 많다, 즉 백발이 많다는 건 관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머리가 휘었다, 나는 나라를 위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들 가오충입니다. 중세 국어를 쓴 사람들은 좀 가오충이에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동주밤 개오새와 북강령 올라가니,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워서 북간, 즉 북간을 향해, 북간이란 건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향해 있는 정자에 올라가니,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밤을 겨우 새웠대요. 밤도 됐고 또 동주에서 동주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정자에 올라가니, 삼각산 대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삼각산 제1봉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근데 삼각산 제1봉이라는 건요, 가장 높은 봉우리, 삼각산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그냥 뭔가 첫 번째 한강, 서울과 관련된 건요 다 임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금 찬양, 임금 짱짱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옛날 관리들은 왕의 말 한마디에 유배를 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승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한테 항상 잘 보여야 됐고, 이런 의미들이 반영이 되어서 시에 제1봉, 서울 등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임금님한테 아부를 하는 그런 멘트인 거예요. 다음, 궁왕대궐터에 오작이 기적이니 청고홍망을 아는나 모르는나.
궁왕의 대궐터에 오작새가 지저귀는데 수천 년간의 흥망성쇠를 너가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궁왕이 뭐냐면요, 이 글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건데 궁왕이라 하면 고려의 왕이에요. 고려 다음에 조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왕의 터에서 오작이 지저긴다. 즉 고려 왕의 터가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속적새, 오작이라는 새가 지저귀는 뿐인데, 이러한 옛날의 흥망성쇠를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즉 지금 없어진 나라인데 이러한 인생무상, 찬란하게 피어갔던 문화도 결국 없어지는데 네가 이러한 슬픔, 한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작의 의미가 뭐고 오작이 뒤져진다가 어떻게 한으로 연결이 되냐.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오적이라 함은 저희 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새입니다. 한을 나타내는 새고요. 다른 말로 적동새, 소적새라고도 하는데 그냥 부엉이에요. 부엉이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 부엉이랑 올빼미과라고 하는데 저는 올빼미, 부엉이 서울 살아서 본 적도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 하지만 중요한 건 오적이 뭐고 적동새가 뭐고 소적새가 뭔지를 이해하는 건데, 적동새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한을 이해하는 건데, 옛날에 시골에 한 딸과 동생 5명이 있었대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의붓 어머니를 맞이했고, 첫 번째 딸이 의붓 어머니가 하도 시샘을 하셔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산에서 발을 헛기려 죽었다고 해요. 누나의 마음으로서 동생들 5명이 남았다는 건 정말 안쓰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자처해서 의붓 어머니의 시샘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건데, 자신이 죽으면 이제 동생들한테 시샘이 넘어가겠죠. 이걸 걱정을 해서 너무 한이 미쳤던 나머지 소적새, 즉 적동새, 오작이 되어서 밤마다 구슬프게 울면서 동생을 찾는다라는 설화에서 한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냥 나중 가면 오작은 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즉 궁왕대궐터에 오작이 지저긴다. 궁왕의 대궐터는 이미 없어졌는데 거기에는 오작, 한스러움만 남아있을 뿐이야. 그리고 이러한 고려, 옛날 이야기의 흥망성쇠를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다음, 회양 내 일흠이 마초와 같할시고 급당류 풍채를 보텨 아니 볼게이고. 회양이란 지역이 지금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마침 같구나. 뭐가 같다? 옛날 급당류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의 이름과 마침 같구나. 그래서 급당류의 그러한 풍채, 호쾌함 등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급당류라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어요. 중국 한나라의 충신, 회양태수로 자천되었으나 오히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고을을 번성하게 하였다고 함. 즉 회양, 너는 급당류가 다스렸던 지역과 이름이 같은데 나는 급당류와 같이 지금 회양, 지금 관동 800이 속한 이 회양 지역을 너무 잘 다스릴 거야. 즉 나는 잘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이게 정철의 관동별곡이었고요. 고전시는 다시 말했듯이 무조건 암기예요. 근데 대표적인 패턴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중세 문학은 첫 번째, 자연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임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무상을 표방합니다. 인생무상이라 하면 아까 전에도 궁왕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소적새만 남아있어요. 그러한 옛날에 성세했지만 결국에 없어지면 아무 의미도 없다 라는 게 인생무상의 뜻이고요. 인생무상. 그리고 네 번째가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이라 하면 급당류의 풍채를 다시 고쳐 아니 볼게이고 라고 적혀있죠.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나는 잘 다스리고 사랑할 거야, 나는 누군가를 도울 거야 라는 게 선민의식입니다. 중세 국어 문학에는 대표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인생무상을 표방하고
선민 의식을 갖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더 있지만 이 정도가 대표적인 정소고요. 앞으로 나오면 하나하나씩 추가하시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은 이 문제는 다시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이라 하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것 또한 단어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건데, 단어는 고유명사로 표현됩니다. 그 이동이라는 거는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통 A지역, B지역이라는 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연추문, 경해남문, 그리고 평구역, 흑슈, 형강, 티아, 동주, 삼각산 대일봉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작가가 혹은 화자가 이동을 했구나 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전절과 후절의 대립 구조가 나타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이라 하면 제가 구에다가 서술어가 붙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죠. 전절, 즉 전문장과 뒷문장의 대립 구조가 나타나 있다. 대립 구조라 하면 꼭 하지만, 뭐이지만, 그러나 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본 결과 이 글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세 번째, 3음보의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3음보, 4음보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보라 하면 글을 띄어 쓰는 단위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단위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저는 새 문장을 말했죠. 지금 새 문장 요소를 말했지만 딱 한 번만 띄웠단 말이에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이건 이음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고흑망을 아는다, 모르는가,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을 시고, 급당류, 풍채를 고텨하니 볼게이고. 글을 읽을 때 이 글은 그냥 정성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읽을 수 있어요. 읽다 보면은 띄어쓰기를 3번 숨을 쉽니다. 3번.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읽게 되는데, 음보라 함은 자기가 몇 번에 걸쳐 읽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삼각산, 대일용, 함하면 베리로다 이런 식으로 읽었죠. 전 4번에 걸쳐서 읽었어요. 4번에 걸쳐서 읽었을 경우 4음보라 함인 겁니다. 3음보라 함은 3번에 걸쳐서 읽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틀린 얘기고요. 네 번째, 19체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19체라 하면요, 문장이 진짜 10줄만 나와야 돼요. 뭐 땡땡 9체, 8구체, 뭐 5원 절구, 이건 별 얘기고요. 19체, 8구체, 4구체 향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문장이 몇 개인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땡땡 9체 형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옆에 한자가 같이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한시를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시가 아닌 이상 이거는 향가거든요. 향가기 때문에 전혀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얘기고요. 17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내용 파악 문제예요. 1번, 역사 속 인물을 언급하며 관리로서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다. 역사 속 인물 누구죠? 급당유, 중국 한나라 때의 충신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로서의 포부를 다짐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선민의식을 갖고 나는 백성들을 돕겠다라는 주제를 담고 글을 썼어요. 두 번째,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점검했나요? 자신의 역할을 점검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성현이라 하면 옛날 사람, 옛날에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소임을 맡긴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다. 어디 나타나 있어요? 앞에 보면 어화성은이야 가디록 만득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번째, 옛 왕조의 성터에서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자, 인생무상 말씀드렸죠?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궁왕 대궐터의 오작이 지적인다. 궁왕, 고려의 왕의 대궐터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는 오작이 지적일 뿐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해 정서를 느끼고 있어요. 다음 문제. 자,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은 나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재밌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역시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문제 해설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18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표현, 의미, 특성, skri 문제입니다. 1번 선지 비원성이 있는 제자 가인형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비범성, 뭔가 특출난 성격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 가인형 인물, 제자 가인이라 함은 한자 그대로는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인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특이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라 해석하세요. 영웅이 소개되고 있다. 유충률 보시죠. 유충률 뭐 태어날 때 뭐 선녀 내려왔죠. 또 뭐 잘생겼죠. 총명하죠. 고귀한 상을 가졌대요. 영웅 중걸의 망고의 제일이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즉 영웅이란 거죠. 비범한 인물 맞습니다. 2번 선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바뀌고 있다. 서술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소설은 서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서술자가 바뀌어요. 1인칭 서술이라고도 하고요. 3인칭 서술이라 하는 건데 1인칭은 말 그대로 나가 쓰는 겁니다. 3인칭은 나와 너가 아닌 다른 타인들 이 쓰는 걸 3인칭이라 해요. 또한 1인칭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인칭은 한 가지예요. 주인공 시점 그리고 3인칭에는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주인공 시점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먹을까?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 다른 사람이 나를 봐야 돼요. 나나 너가 아니라 저로 할게요. 성우는 앉아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라는 건 전지전능한 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작가는 주인공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우는 앉아서 무엇을 먹을지 생각한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저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앉아서 오늘 무엇을 먹을지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 제가 주인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먹을까?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3인칭, 나와 너가 아닌 타인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성우는, 그는, 그녀는 등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정말 관찰자인 거야. 그냥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저는 앉아서 밥을 무엇을 먹을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뭔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생각을 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해요. 무언가를 아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성우는 앉아서 자기 마음속으로 무엇을 먹을지 생각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서술의 시점이고요. 소설에서는 이 세 가지 시점을 통해서 글을 표현해요.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화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 정도로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가 대표적인 건데요. 자,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가 화자와 독자 사이는 어떨까요? 가깝죠? 왜냐하면 화자가 독자가 되어서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시점에서 모든 거를 다 표현하는데 그게 화자죠? 그리고 글 쓴 사람이죠? 근데 저의 시점인 거 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독자가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성우는 앉아서 생각을 한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든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든 그냥 그 행위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자와 독자의 사이의 거리가 먼 거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성우는 앉아서 무엇을 먹을지 생각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독자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거리가 매우 먼 겁니다. 화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화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인공 시점이 뭐고 관찰자 시점이 뭐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다만 확실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려운 내용 조금 더 설명한 것 뿐이에요. 세 번째,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자, 이건 전지적 작가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적 작가는 제 성격이 어떤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말해줘야 돼요. 작가 시점 자체에서. 그래서 세 번째 선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의미하는 선지인 거고요. 이거 맞습니다. 글 읽어보시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네 번째, 기이하고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제가 비현실적 뭐였죠? 현실적이지 않은 거, 다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태어날 때 선녀가 오색구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이를 줬대요. 비현실적이죠? 다음 2번입니다. 19번, A에 나타난 충렬의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이런 구체적 A, B 나타나면 그 A 부분만 딱 읽으셔야 돼요. 소자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또 슬하에 두고자 하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만 가슴속 통탄할 일이 사무쳐 있습니다. 수자가 복이 없어 양친의 생사를 모르는 채 결혼하여 아내를 얻는 것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정서 꼭 체크하세요. 한스럽다, 통탄하다, 사무친다. 체크하시고 문제를 봅니다. 이번 선지에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어디 나타나 있죠?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바로 2번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20번 B에서 충렬을 설득하기 위한 강승상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3번 선지 볼게요. 충렬의 조성에 대한 과거 사례를 들고 있다. 봅시다. 이것은 때에 맞춰 임기응변으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너의 집 조공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씨 가문에 장가가서 어진 임금을 만나 계급공신이 되었으니 조금도 서러워 마라 필수적으로 체크하시고. 자, 말하기 방식. 너의 즉 조상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분도 결혼 나중에 해서 부모 없는 데서 결혼해가지고 성공하고 임금님께 효도를 했는데 임금님을 보필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즉 조상에 대한 과거 사례를 들고 설득을 하고 있다, 말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문학은 이렇게 끝낼 겁니다. 수업이 상당히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독서는 그냥 숙제로 드릴 거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유튜브 댓글로 글 주시면 되고요. 오늘 국어 수업은 이렇게 끝나고 일기 수업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